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아주 강한 장점이 되는 태도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회로만 돌려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를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보통 창업을 처음 하려는 분들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행복회로 돌린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들 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매장을 오픈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했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진짜 봐야 될 수많은 리스크를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오픈하고 나서 참담한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잘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가게 오픈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4개의 매장을 운영했었다고 했죠. 그중 앞에 오픈했던 2개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당시에는 저도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하나는 성공하고 또 하나는 대실패했던 거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SNS에서 유행하는 감성 카페라든지 줄 서서 웨이팅하는 베이커리 빵집 이런 데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고 하면 나도 될 것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수정하고 이쁘게 하면 내가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음식점만 놓고 보면은 5년 후에 생존율이 22.8%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5곳 중에서 4곳은 오픈한 지 5년 이내로 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통계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 모든 실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창업 경험도 해보고 주변에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나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그냥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낙관만으로 뛰어든 창업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당연히 실패 확률이 높겠죠. 여기 핀다에서 통계해낸 자료인데요. 폐업 경험자들이 꼽은 폐업 원인 1위가 뭔지 보이시나요? 입지 업종 선택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상권 분석의 경험 부재도 물론 크지만 결국 잘못 짚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행복회로를 돌린다라고 표현했던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 매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도 일단은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먼저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그 경험자의 얘기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알고 또 모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기반의 창업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막연한 감으로 창업을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죠. 잘된 사례만 찾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 사례까지 공부하면 잘 안 되는 가게, 실패하는 가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창업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또 대응하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막연한 긍정이 아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창업에 임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분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걱정만 하다 보면 창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기반의 신중함을 갖추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에 반대되는 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지 무조건적인 비판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을 분석하자, 실패 사례도 공부를 하자 이런 좋은 말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실패 사례, 데이터 기반의 분석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장 오픈 한창 많이 할 때 생각하고 실천했었던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정답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보는 그런 가게들의 수익을 추측을 해보면서 나름의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면 얼마나 큰 간접 경험이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수익이겠죠. 눈에 보이는 매장들의 수익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창업 준비를 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습관을 꼭 들여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순익 분석을 위해 사용했었던 그 도구,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핸드폰 메모장 열으셔가지고요. 잘 메모해두세요. 먼저 매출 추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도구 활용입니다. 매출 추정에는 오픈업이랑 나이스비즈맵이라는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해요. 오픈업은 이 개별 매장의 월별 추정 매출액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 원리가 카드사 데이터나 인구 통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분석을 통해서 대략적인 월 매출을 추정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가게 4개 중에 2개는 꽤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시설업 쪽 매출은 사실 전혀 다른 매출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꽤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정확한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점포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대략적인 매출 추정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정확도가 제가 많이 사용했던 2,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스비즈맵이라는 도구는요, 특정 지역의 업종을 선택해서 같은 업종의 평균 매출 규모를 좀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신규 매장 오픈하기 전에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어떤 특정 상권에서 어떤 업종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나이스비즈맵은 제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매출 추정보다는요, 유동인구 파악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냥 흘러가는 유동인구들 말고 돈을 쓰는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정말 좋은 도구니까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다 보이는 매장이 프랜차이즈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프랜차이즈들마다 정보공개서를 꼭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액을 공식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 서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인천이다 하면 인천 지역의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의 평균 매출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매출과 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업종마다 영업이익률, 지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유용한 툴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또 나이스비즈맵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나이스비즈맵에서는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 비용 구조 이런 것까지 보여주니까 참고하기 좋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마이프차라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수익계산기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수익계산기를 통해서 업종별로 다른 지출 구조들을 볼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업종별로 순익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임대료 파악입니다. 업종별로 지출 구조를 앞서서 파악했다고 해도 임대료는 또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따로 확인을 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또 그래야 이 상권마다 대략의 월세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좀 확인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부동산이겠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특정 점포 주변에 점포 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상권이라면 비슷한 임대료를 보이고 있겠죠. 네, 이런 도구들로 업종 평균치, 지역 시세 종합해서 해당 점포의 월 비용 총액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에서 지출을 빼면 순익이니까 지나가던 가게의 순익을 꽤나 정확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점이 있어요. 이 순익은 세금이라든지 대출이자 이런 거는 제외한 그냥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보 창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최근에 슈카 형님 방송 중에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본 영상이 있었거든요. 800만 퇴직자들의 자영업, 재취업 이런 내용이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직장인에게 회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삶의 터전이자 삶의 큰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모든 걸 잘하고 막 다 인정받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인간의 인간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달콤해요. 사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 영광은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거거든요. 제 관점으로는 회사에서는 중간만 가도 괜찮아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투자할 시간을 이 회사 울타리 바깥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100%라면 100에서 110% 정도까지만 해줘도 충분히 인정받고 회사 밖 울타리에서도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120%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어떻게 부업으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퇴사 없이 여전히 직장 생활까지 잘 하고 있는지 관련 영상을 아래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